미국 PC 데이터도 발표가 됐고, 9월 FOMC 때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향후 미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또 그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 하는데 이미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 그 연설문을 가지고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파월이 사용한 쉽게 말하면 PPT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결국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의견을 내비쳤을지를 파월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러신다면 24년 하반기 또 25년 동안에 이 피벗이라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었던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연설 장면입니다. 이때 뭐 한 1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 연설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축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이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조정할 시간이 거의 왔다. 시간이 왔다는 겁니까? 거의 왔다라는 뜻입니까? 거의 왔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그 이 트래블은 뭐예요? 통화정책의 여정이죠. 향후 통화정책의 여정은 클리어하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인하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여정인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the timing,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그리고 pace of rate cut, 금리 인하하는 그 정도, 보폭, 금리 인하의 정도, 금리 인하 폭, 이런 것들은 결정됐다? 아니에요. 결정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will depend on. 무엇에 의존한다? incoming 데이터에 의존한다. 결국 방금 발표됐던 PC 데이터에 의존한다. 그리고 9월 6일 저녁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의존한다. 그 밖에 경기 지표에 의존한다. 여러 지표들을 봐가면서 금리를 인하폭을,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겁니다. 혹자는 연설문을 가지고 B컷이 정해져 있다는 듯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B컷의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인커밍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지 금리 인하를 B컷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인커밍 데이터,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 그리고 경제 전망을 통해서 또 그 밖에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이게 뭐 경제 위기 리스크라든가 금융 위기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지 지금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B컷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틀란타 페드에서 보스틱 총재가 발언한 말이 있어요. 그 발언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화정책 기조로서 제가 인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란타 페드 보스틱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This may be the time for rate cut.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시점이 거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게 may가 뭐 예를 들어서 this has to예요, must예요.
아니에요. should예요. should be예요. 아니에요. maybe예요. maybe. 거의 온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온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more data to confirm need cut next month.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9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확신할 만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직 확신하진 않는다라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향후 이런 금리를 인하할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가 오는지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이 말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저도 똑같은 말 하겠습니다.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제 전망에는 미국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한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와서 경제 위기 와서 하드랜딩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빅컷하는 그런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보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 것이지 금리 정상화 기조인 것이지 경기에 엄청난 리스크가 작용돼서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처럼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시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파월이 잭슨홀 미팅 때 1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선언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연설 때 사용한 그 PPT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맞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는 조금 더 선언적인, 조금 더 연설적인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FMC 회의 때는, FMC 회의 끝나고 하는 기자회견 때는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할 겁니다. 연설과 기자회견은 다른 겁니다. 연설은 좀 멋있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결정짓는 것처럼 정말 많은 세계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코노미스트로부터 그 조명을 받고 있는 순간에 뻔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선언적인, 조금 더 격양적인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7명의 금통위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지 한 명의 총재가 물론 한 명의 총재가 나머지 다른 위원 중에 한 명보다는 좀 결정력이 높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발언권이 높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 총재의 의견이 조금 더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의 마음대로 가기보다는 다른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석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파월의 연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했던 그 PPT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으로 어땠어요? 2% 목표 물가를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대로 금리를 놔뒀다가는 2%를 밑돌 수 있는 위협도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왔다면 2%에 완벽하게 오지 않더라도 보험적으로 금리를 선제적인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금리 인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물가 안정 목표 거의 이루었다. 이 정도면 물가 안정 목표 거의 이룬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는 것이지 경제 위기가 올까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서 특히 보여드렸던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공급망 대란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치솟았었죠. 물론 20년, 21년 동안 단행했던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도입 이런 통화정책 기조가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더해서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의 프레셔,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공급망 불안이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높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보시는 것처럼 공급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물가 상황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 과도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면 B컷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감이 없다면 B컷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선 파월은 어떤 마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한 건 사실이다. 4.1, 4.3%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경제가 좀 둔화되거나 고용 상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사실 있어 왔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만 지금의 실업률이 이 코로나19 때처럼 발생했던 엄청나게 높은 10%를 초과한 실업률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있기 전 단계 2019년 이전에는 이미 4%보다도 높은 실업률이 있었고 어쨌든 미국 실업률이 5%를 밑도는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그게 고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쁜 것까진 아니니까 지금 고용 침체, 경기 침체가 온 것까진 아니다라는 판단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서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미국 고용이 나쁜 악화된 상황일까? 경기 침체 올까?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이 파월이 사용한 PPT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코로나19 때 레이버 포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응축됐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civilian labor force, 이 민간 고용 수준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pre-pandemic trend,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고용 상황이 견조하게 지속됐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왔고 고용 노동 시장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 23년 중반 이후 미국의 고용 상황은 프리-팬데믹, 팬데믹이 있기 이전 수준까지 매우 견조하게 고용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미국 고용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 파월이 실업률이 높게 상승하는 흐름을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정상화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바로 이런 기조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쩌면 용인될 만큼의 유인할 만큼의 어느 수준만큼의 경기 침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감당할 만큼의 고용 침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도한 경기 침체, 과도한 고용 침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연준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고용 침체, 경기 침체 온 게 아니야. 아직도 실업률 4.3%인데 그걸 가지고 고용이 침체됐다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잡 오프닝,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 그리고 unemployment, 실업자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10명 있으면 신규 일자리 공급 건수가 예를 들어 20개예요. 그러면 그 고용시장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값이 지금 1.0을 여전히 상회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10명 있는데 일자리가 100개 공급되던 때에서 실업자가 여전히 10명 있는데 일자리가 50개 공급되고 있는 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침체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자 대비 잡 오프닝 건수가, 신규 일자리 공급 건수가 여전히 많다라는 거,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급격히 침체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어쩌면 이런 경로는 뭐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도했던 것이다. 유도된 대로 잘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준의 이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을 때 빅컷으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의 통화정책 기조와 지금처럼 너무나 높은 금리를 도입했으니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자 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정상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성급하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은 그때랑 비교될 만큼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은 통화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게 바로 피벗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이 뭐예요? 피벗의 시대예요. 그 피벗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피벗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기대냐, 아니냐, 기대가 아니냐, 기대가 빠지냐,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25년 경제를 보실 때는 여러분께 제가 감히 피벗을 이해하셔라. 이 통화정책 정상화 기제를 이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책 발간도 있지만 경제전망서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2050년 경제전망서까지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28일 날 오전에 개최할 제 북콘서트에도 참석하셔서 25년에 대한 경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내것화 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으로 녹화 마무리하고 라이브를 통해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